미국 경제의 상황은 경기 선행지수는 분명히 둔화되는 흐름이지만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침체에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침체 시점이 언제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경기 선행지수도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채권부의 진행자 이재 기자입니다. 자, 오늘 채권부의 월요일, 매주 월요일 코너이죠. 채권 위클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시장의 채권 시장의 분위기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내일 이제 광복절 하루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더 힘차게 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그동안에 글로벌 해외 채권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를 분석해 주실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준우 KB증권 연구원 연결합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렇게 뵈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 정말 이제 채권 위클리로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참 보람찹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럼 파월 연준 의장이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향후 금리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는 경제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글로벌 채권 시장 볼 때 경제 지표 참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꺾인 게 일단 보이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이 주춤한 게 맞는지 속사정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었고, 또 국외로 시선을 돌려보면 영국의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국채 입찰이 또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는 미국 영국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히 금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주 초반에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목요일, 금요일 돼서는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당연히 말씀 주신 경제 지표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월요일 날 발표된 고용 지표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원래 고용 지표는 주 초에, 아니 월 초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지난주에는 시장의 관심은 크게 받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고용 추세 지수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 지수는 저희가 항상 고용 지표할 때 비농업 부문 고용 혹은 논팜이라고 하는 고용 지표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그것보다 몇 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행하는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것이 7월 달에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면 분명히 하락하는 트렌드는 뚜렷한데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고용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용 데이터를 보면 길게 보면 분명히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는 것보다는 현재 높은 수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를 볼 때 정말 고용은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물가 상황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지난주에 시장 관심이 가장 컸던 지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데이터였습니다. 7월 달 CPI가 전월비 기준으로 0.17%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2%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에 딱 부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월 대비해서 0.2%가량 상승을 하면서 예상과 부합을 했습니다. 이 0.2%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매월 0.2% 정도만 오르게 되면 연준이 물가 안정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0.2%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지난 상반기보다 물가 상승률이 전월비 기준으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 예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중요하고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중요합니다. 주거비는 실제 부동산 가격에 1년 이상 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한 하락이 예상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런 항목을 좀 제외하고 보면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이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날에는 사실 인플레이션 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미국 국채 입찰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고 금요일 날은 이 생산자 물가 지표 P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한 번 더 금리가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었습니다. 같은 금요일 날 미시건대에서 소비자들에게 서베이를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 1년 후 3.3%, 그리고 5에서 10년 후는 2.9%로 발표가 되면서 전날보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날만큼은 시장이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제 PPI의 소폭 반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국내 채권 시장도 고용 지표, 물가 지표에 따라서 등락을 좀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이후 조금 더 살펴드릴 거고요. 이제 8월 셋째 주 시작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들 쭉 하나하나씩 좀 살펴주실까요? 먼저 미국을 놓고 보면 미국은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딱 들어서 느끼셨겠지만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이러한 데이터들은 정말 실물 경제를 잘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심리 지수가 아니고 실제로 거래가 얼마나 일어났고 생산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매 판매 데이터는 사실 모든 경제 지표는 명목으로 기준으로도 볼 수도 있고 실질 기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낸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의 경우에는 명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을 모두 감안한 것인데 현재 미국 경제는 명목 기준으로는 굉장히 견조한 상태인 것을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격과 수량을 모두 합했을 때 미국 가게들의 소매 판매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직까지 견조한 고용시장으로 여전히 소득이 많다든지 과거에 저축해놓은 돈이 많다든지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산업 생산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산업 생산은 생산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비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생산량은 감소하기 직전이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결국 미국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실질로는 점점 부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 명목 기준으로는 조금 견조한 상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택시장과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주택시장보다는 경기 선행지수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과거에도 미국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반등되는 흐름을 미리 앞서서 굉장히 잘 예측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는 현재 15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는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반등 흐름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난 10개월 이상 동안의 하락 트렌드가 다시 이어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와 미국의 성장률을 같이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시면 항상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거나 급격히 꺾일 때는 몇 수개월에 앞서서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선행적으로 하락한 경험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의 상황은 경기 선행지수는 분명히 둔화되는 흐름이지만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침체에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침체 시점이 언제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경기 선행지수도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니 뭐니 해도 경기 선행 지수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일본도
빠질 수 없죠. 어떤 정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까요? 네, 미국 금리가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회의에서 YCC 밴드를 실질적으로 바꾸면서 금리 상승을 좀 야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YCC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결국 일본 내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에 7월 CPI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추가적인 BOJ의 YCC 밴드 변경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단순히 일본 금리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금리에도 저는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주 지난주는 미국 CPI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일본 CPI 데이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채권부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투자 등급 하향 소식에 이어서 중소형 은행들의 줄줄이 신용 등급 강등 소식 좀 다뤘는데요. 연구원님은 이 이벤트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무디스가 미국 중소형 은행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무디스가 신용 등급 하향의 배경으로 제시한 부분들은 예금 유치 경쟁으로 은행들의 조달 금리, 즉 수신 금리가 올라가는 점,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등의 자산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잠재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리스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미국 신용등급 하락보다는 결국 은행 전반적인 영업활동 악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소형 은행들이지만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미국의 전체 대출에서 총 50%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형 은행들에서 나오고 나머지 50%는 중형이나 소형 은행들의 대출이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고 은행들의 영업활동이 악화되게 되면 전체 미국의 은행 대출 중에 50%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이벤트로 보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 미국의 신용 창출입니다. 신용 창출은 쉽게 말하면 은행의 대출이라고도 봐도 무방한데 은행 대출이 점점 둔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2023년도에는 은행 대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3월달 SVB 사태 이후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추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업과 가게들이 은행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것은 분명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을 이해하면 향후 경기 부담에 미칠 가능성까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에 시장에서 꼭 살펴봐야 할 경제 이슈까지 잘 챙겨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콘텐츠를 여러분 잘 정복하신다면 분명히 원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박준우 KB증권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4일 월요일 국내 채권 위클리 분석 시작합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에 따라 등락을 보였습니다. 이후 특정 재료에 크게 영향을 받기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이에 수급 영향이 더 큰 한 주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장기물 구간이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채 발행액은 2조 7,400억 원으로 전주 대비 1조 9,8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신규 발행이 줄었습니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발행은 모두 강세였고 1년 이하 연내물부터 5년 만기 장기물까지 대부분 구간에서 강세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등급별로는 AAA 등급이 전주 대비 2.59%포인트 증가했지만
AA 등급은 4.7%포인트 감소하며 초우량 등급에서의 거래 증가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회사채 시장의 한산함은 이어졌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5조 1223억 원으로 전주 대비 2조 7602억 원 감소했습니다. 등급별로는 AAA 등급이 전주 대비 2.59%포인트 증가했지만 AA 등급은 4.7%포인트 감소하며 초우량 등급에서의 거래 증가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1년 미만의 초단기 구간에서의 거래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주 회사채 수요 예측 일정입니다. 화면 집중해 주세요. 네, 이상 채권부의 위클리 시간이었습니다. 입추는 지났는데 여전히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내일 광복절도 잘 보내시고요. 한 주 파이팅 하세요. 채권부의 식구님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